너가 감히 우리 집을 넘보니? 어머니, 저는 민수 씨 곁을 지킬 거예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라운지. 공기는 인공적인 꽃향기와 차가운 에어컨 바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정교하게 세공된 찻잔을 들어 올리며 눈앞의 풍경을 감상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로지 곧 나타날 그 여자에게 곤두서 있었죠. 아들 민수가 결혼하겠다며 고집을 피워 겨우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엄마, 다은이 정말 착한 애예요. 엄마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대답 대신 찻잔을 받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민수의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에게 결혼이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가문의 수준을 결정짓는 엄격한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때 다은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소박한 차림, 하지만 구김 하나 없는 블라우스와 단정한 머리 모양이 오히려 영숙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여우 같은 년 일부러 청순한 척 연기를 하는구나. 영숙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다은이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영숙은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차는 이미 식혔다. 영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민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다은의 손톱 끝, 구두굽의 마모 상태, 말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까지 집요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녀에게 다은은 아들의 미래를 밝혀줄 보석이 아니라 민수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기생충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영숙은 다은의 부모님 직업, 학벌, 재산 상태를 마치 신문하듯 물어뜯었습니다. 다은은 당황할 법도 했지만 차분하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당당함이 영숙을 더욱 자극했죠. 잠시 자리가 비워진 화장실, 영숙은 다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너 우리 민수랑 안 어울리는 거 알지? 가진 거 없는 애들이 꼭 이렇게 티 안 내려고 애를 쓰더라. 영숙의 비아냥거림에도 다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수 씨 자체를 사랑합니다.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 그게 얼마나 값싼 단어인지 곧 알게 될 거다. 영숙은 다은을 지나치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은의 실체를 폭로할 잔인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완벽한 변신을 마쳤습니다. 명품 옷과 보석을 상자에 쳐넣고 오래전 버리려 했던 낡은 옷들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재개발이 멈춰버린 어느 허름한 골목의 지하 카페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천장에서는 정체 모를 물방울이 떨어지는 곳이었죠.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나다. 민수 엄마. 제발 한 번만 와주면 안 되겠니? 민수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 수화기 너머로 영숙의 연기 섞인 흐느낌이 흘러갔습니다.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이 비참한 광경을 보면 다은이 분명 질겁하며 도망갈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이죠. 잠시 후 다은이 숨을 헐떡이며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려했던 호텔 라운지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페인처럼 앉아있는 영숙을 본 다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 씨는요? 다은이 영숙의 손을 잡으려 하자 영숙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수, 그놈은 지금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다. 회사가 부도났어, 다은아. 20억이다, 20억. 영숙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너도 알지?
우리 집안 이제 끝이야. 너까지 지옥으로 끌어들일 순 없다. 영숙은 힐끗 다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영숙은 바르르 떨리는 손으로 낡은 지갑을 열어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은의 코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이거라도 줄 테니 제발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줘. 너라도 살아야지, 안 그러니? 영숙의 말은 독화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보통의 여자라면 분노하며 수표를 찍거나 아니면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며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다은은 아무 말 없이 그 수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 영숙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마침내 다은이 손을 뻗어 그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접어 자신의 낡은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다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 끼쳤습니다. 다은이 떠난 직후 영숙은 카페의 먼지를 털어내며 차가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돈 10만 원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영숙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 철호였습니다. 그 여자 뒤를 밟아. 10만 원으로 뭘 하는지 하나하나 다 찍어서 보고해. 영숙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다은이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민수의 험담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철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다은이가 연락이 안 돼요. 집에도 없고 회사도 안 나왔대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민수의 절규에도 영숙은 태연하게 찻잔만 만졌습니다. 글쎄다, 내가 뭐라 그랬니? 돈 보고 붙은 애들은 바람 불면 제일 먼저 날아가는 법이야. 아마 빚쟁이 소리에 겁먹고 도망갔겠지. 그럴 리 없어요. 다은이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영숙은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불쌍한 놈, 저런 여우한테 홀려서. 그때 철호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다은은 영숙의 예상과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철호가 보낸 사진 속 다은은 낡은 전통시장 지하의 한 약국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노인들이나 찾는 저렴하고 투박한 약들을 파는 곳이었죠. 다은은 영숙이 준 10만 원권 수표를 내밀며 무언가 대량의 약을 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약? 갑자기 웬 약이야? 어디 아픈 척해서 민수 마음이라도 돌리려는 건가? 영숙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은의 행동 하나하나를 악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철호의 보고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은 약을 산 뒤 다시 빗줄기를 뚫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깊고 어두운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죠.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쏟아졌습니다. 다은은 약국에서 산 커다란 봉투를 품에 안은 채 우산도 없이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철호의 카메라 렌즈는 그 처량한 뒷모습을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영숙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사진들을 보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저런 동정심 유발 작전이 나한테 통할 줄 알고? 하지만 다은이 멈춰선 곳은 영숙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낡은 대문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칠이 다 벗겨진 나무 문패가 걸려 있었죠. 철호가 줌을 당겨 찍은 사진 속 문패의 이름은 강철수였습니다. 영숙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강철수,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이름은 30년 전에 이미 죽었거나 사라졌어야 할 이름인데 영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 그것은 영숙이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 밑에 두고 떠났던 그녀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숙은 몸을 떨며 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어디야? 당장 주소 보내. 내가 직접 가야겠어. 영숙은 미친 사람처럼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에 화장이 번지고 옷이 젖어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외면해왔던 과거의 유령이 다은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 같은 공포가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산동네 끝자락 겨우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영숙은 다은이 들어간 단칸방 창문을 엿보았습니다. 낡은 창호지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안에서 다은은 영숙이 준 10만 원으로 산 약과 과일, 그리고 소박한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제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한가운데 놓인 낡은 사진 한 장. 영숙은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자신이 버린 아들 철수의 눈매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사진 앞에서 절을 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드디어 제사 모셔드려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잊지 않으셨나 봐요.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10만 원, 그 잔인한 시험의 도구가 30년 전 버려진 천륜의 눈물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영숙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옷을 뚫고 살결에 닿을 때마다 영숙은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매캐한 향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영숙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좁고 어두운 단칸방 그 한복판에 다은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의 앞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제사상, 그리고 그 위에는 영숙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한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너 뭐야? 이 사진 속 남자, 내가 어떻게 알아? 영숙의 비명 같은 외침에 다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촛불에 비친 다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다은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낡은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영숙이 며칠 전 경멸을 담아 던졌던 그 10만 원권 수표였습니다. 하지만 다은이 들고 있는 수표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오래된 종이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야 할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수표 어머니가 저한테 던져주신 그 돈이죠? 그런데 아세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슴에 품고 살았던 돈도 딱 20만 원이었어요. 1년 번호 끝자리 7304. 어머니가 30년 전 아버지를 다리 밑에 버리면서 우유라도 사 먹이라고 남겨두고 간 그 돈 말이에요. 영숙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벼락처럼 그녀의 뇌리를 때렸습니다. 단칸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질식할 듯 무거워졌습니다. 영숙은 비틀거리다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철수는 죽었어. 그때 분명 죽었다고. 영숙의 부정은 다은의 서늘한 미소 앞에 무너졌습니다. 죽었죠. 3년 전에 고단한 삶을 견디다 못해 결국 죽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 낡은 수표 한 장이 언젠가 어머니를 찾아줄 유일한 끈이라고 믿으면서요. 제가 민수 씨 곁에 간 건 민수 씨를 사랑해서이기도 했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괴물이었네요. 다은의 독설은 영숙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영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 민수와 자신이 버렸던 아들 철수의 딸 다은. 얽히고 설킨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영숙의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그녀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으며 차가운 방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다은은 쓰러진 영숙을 도와주는 대신 묵묵히 꺼져가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침대 위로 떨어지는 무미건조한 형광등 빛이 영숙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아들 민수의 퀭한 눈이었습니다. 영숙은 민수의 손을 다급히 잡았습니다. 민수야. 다은이. 그 애 당장 쫓아내야 해. 그 애는 내 형이. 영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뿌리쳤습니다. 알아요, 엄마. 다은이가 형의 딸이라는 거 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메마른 듯 무거웠습니다. 영숙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그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이게 무슨 천벌 받을 짓이야. 영숙의 외침에도 민수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천벌은 제가 아니라 엄마가 받고 계신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리는 이 호화로운 병실, 매달 쓰는 수백만 원의 생활비,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제 회사는 이미 1년 전에 부도나서 빚더미였어요. 엄마는 제가 돈 잘 버는 줄 아셨죠?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은이가 줬어요. 다은이가 자기 신장 한쪽 떼어주고 받은 돈, 그리고 밤낮으로 쓰리잡 뛰며 번 돈. 그거 다 엄마 병원비랑 품위 유지비로 들어갔다고요. 다은이는 자기를 버린 할머니의 죄를 자기 몸을 깎아서 갚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가난하다며 침을 뱉고 고작 10만 원을 던져주며 모욕했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던 은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버린 아들의 딸, 친손녀의 피와 살로 연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영숙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다은아, 내 새끼, 다은아. 영숙은 병실 바닥으로 굴러떨어져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다은이 없어요. 엄마가 던진 그 10만 원을 마지막으로 다은이는 모든 미련을 버리고 떠났어요.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결과잖아요. 축하드려요, 엄마. 드디어 승리하셨네요. 민수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병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영숙은 차가운 병실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통곡을 내뱉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다은이 머물던 그 낡은 단칸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인 없는 방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방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30년 전 자신이 써내려갔던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야, 못난 애미를 용서하지 마라. 이 돈 10만 원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구나. 영숙은 자신이 쓴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밑에는 성인이 된 철수가 적어 내려간 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10만 원은 저에게 돈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언젠가 이 돈을 들고 당신을 찾아가 웃으며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영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골목길로 뛰쳐나왔습니다. 철수야, 내 아들아. 그녀의 비명 섞인 외침은 가파른 골목길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평생을 허영과 오만 속에서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을 버린 대가로 얻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더덥고 추악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다은이 수술 부작용으로 몸이 좋지 않다는 민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다은아, 할미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만나다오. 영숙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은이 있을 만한 곳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발톱이 빠지고 무릎이 까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식을 버린 어머니가 치러야 할 뒤늦은 속죄의 길이었죠. 마침내 도시 외곽의 낡은 정류장에서 다은을 발견했습니다. 다은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안색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급히 달려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할미 여기 있다. 제발 나랑 병원 가자. 응? 하지만 다은은 힘없이 영숙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10만 원. 그거면 됐잖아요. 당신이 준 그 돈으로 우리 아버지 제사 한 번 올렸으니 이제 우리 가족의 인연은 정말 끝이에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를 용서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이제 확인했으니 됐어요. 다은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영숙은 멀어지는 버스 뒷모습을 보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영숙은 다은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다은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하지만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하려던 영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모님, 이미 사모님 명의의 집과 예금, 주식 대부분이 제3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사모님이 직접 서명하신 서류들인데요. 영숙은 머리를 엇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때 영숙의 거실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녀가 심부름센터 직원으로 고용했던 철호였습니다. 철호는 평소의 비굴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값비싼 양복을 입은 채 영숙을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한영숙 여사님. 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영숙의 비명에 철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탁자에 던졌습니다. 나 기억 안 나나 보네. 30년 전 철수랑 같이 공사장에서 구르던 박철호라고 하면 기억나려나? 철수가 죽기 전까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자기 엄마가 꼭 자기를 찾으러 올 거라고 그때 이 편지랑 돈을 꼭 전해달라고 하더군. 철호의 눈에 살기가 등겼습니다. 그런데 넌 어땠지? 다은이가 나타났을 때 반가워하기는커녕 돈으로 시험을 해? 내 그 오만함 덕분에 일이 아주 쉬워졌어. 내가 다은이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지장을 찍었던 그 모든 서류들이 사실은 내 재산을 다은이에게 양도한다는 서류였거든. 내가 사람을 믿지 않고 돈으로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영숙은 전신에 힘이 빠져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고용한 사냥개에게 사냥을 당한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호가 던져준 마지막 서류는 전 재산 사회 환원 및 기부 서류였습니다. 다은이가 그러더군. 할머니 돈은 단 한 푼도 더러워서 쓰기 싫다고. 다 기부해버리고 널 가장 시설 안 좋은 요양원에 쳐넣으라고 말이야. 영숙은 텅 빈 거실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도 명예도 그리고 유일한 핏줄인 다은과 민수의 마음도 모두 잃어버린 채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마치 비웃음처럼 영숙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던졌던 10만 원권 수표를 손에 쥐고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려 했던 여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겨울바람은 칼날보다 날카롭게 영숙의 얇은 코트를 파고들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실크 이불 속에서 잠들던 그녀였지만 이제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공원의 딱딱한 나무 벤치뿐이었습니다. 철호에 의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명도 집행을 당하던 날 영숙은 단 한마디의 항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죠. 그녀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는 다은이 마지막으로 남긴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버릴 때 남겼던 그 돈, 그리고 며칠 전 손녀를 모욕하며 던졌던 그 돈. 이제 그 종이 한 장은 영숙의 전 재산이자 그녀의 추악한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수표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와 차가운 수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철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그는 영숙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영숙 씨, 아직 안 죽고 살아있었네? 그런데 어쩌나 당신 손녀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철호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은이 수술 부작용과 과로로 인해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숙은 본능적으로 철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다은이 좀 살려줘.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좋아. 아니,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그 아이만은 살려줘. 평생을 도도하게 살았던 영숙이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철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준 그 10만 원으로 수이나 사입히지 그래. 당신이 만든 지옥이야. 달게 받아. 영숙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다은은 너무나 작고 가냘팠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내뱉는 다은의 모습 옆으로 환자복 사이로 언뜻 보이는 붉은 수술 자국이 영숙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 흉터는 다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숙 자신의 탐욕이 남긴 상흔이었습니다. 다은아, 할미가 미안해. 할미가 다 잘못했어. 영숙은 차가운 유리창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수천억의 재산보다 지금 유리창 너머에서 꺼져가는 저 작은 생명의 불씨가 수만 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영숙은 의사를 찾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장기든 피든 무엇이든 다 줄 테니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가져가라고 말이죠. 그것은 평생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영숙이 처음으로 배운 희생의 언어였습니다. 1년 후 새벽 공기를 가르는 정겨운 도마 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이제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이 아닌 시장 골목 다은네 국수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물기가 마를 날이 없어 거칠어졌지만 영숙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날 선 도끼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국수 한 가닥이라도
더 얹어주려는 넉넉한 인심이 얼굴에 가득했죠. 식당 한 구석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낡은 10만 원권 수표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저 낡은 돈을 왜 걸어놨느냐고 묻곤 했지만 영숙은 그저 인자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수표는 영숙에게 있어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기억하게 하는 경계석이자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가장 값진 유산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문이 열리며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다은과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민수였습니다. 영숙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버선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다은은 이제 영숙을 어머니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품에 안겼습니다. 30년의 세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었던 오해와 증오의 꼴이 국수 한 그릇의 온기 속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비싼 캐비아나 트러플은 없었지만 갓 삶아낸 국수 면발과 따뜻한 멸치 육수만으로도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영숙은 다은의 그릇에 고명을 듬뿍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고맙다. 이 못난 할미를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다은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 10만 원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저희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석양을 등진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문득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하늘 어딘가에서 철수도 이 모습을 보며 웃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영숙은 이제야 인생의 진짜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무게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무게입니다. 영숙의 나직한 독백이 시장 골목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며 천천히 다은네 국수집의 간판으로 클로즈업 됩니다. 그곳에는 1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